안녕하세요. 다솔세무TV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저희 다솔의 조준모 파트너 세무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법인 다솔의 조준모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세무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 보도자료와 관련 없이 세무조사 자체에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면은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벌벌 떠는 가장 무서운 단어인데요.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통보가 오고 갑자기 검찰 압수수색처럼 그냥 들이닥치는 건지 아니면은 언제부터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통지가 날라오는 건지 세무조사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거 자체를 잘 모르세요. 한번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네. 이제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세기본법 이제 81조의 6이라는 규정을 보시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나눠지는데, 정기조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4년, 5년 주기로 이제 나오는 조사가 있고요. 국세청에서 이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먼저 이제 내보내죠. 보통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2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해서 하는 조사가 이제 정기조사고요. 이제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예고 없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비정기조사를 많이 나갔는데요. 만약에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면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제 사업장에 조사관들이 막 들이닥치고 장부라든가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물론 이제 일시 보관 조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동의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분위기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면 이런 영치조사 같은 거, 자료를 가져가는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컴퓨터도 다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컴퓨터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 업무를 못 보게 되는데 컴퓨터를 이제 가져간다기보다는요. 네. 장부나 서류, 이제 세무와 관련된 장부 서류를 이제 다 수거해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전산 자료가 요즘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다 외장하드도 네.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나 주요 회사의 담당자들의 이제 컴퓨터를 이제 들여다보면 네. 이제 굉장히 문서화된 파일들이 있는데, 네. 국세청에서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문서화된 파일들만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일시에 이제 그 전산 자료를 다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컴퓨터나 이런 걸 가져가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당연히 없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게 훨씬 강력하죠. 일시에 조사관들이 와서 현장에 있는 그런 문서화된 파일들을 다 가져가니까요. 빨리 그런 걸 삭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현장에서. 네. 그 뭐 USB나 중요한 자료를 이제 빼가지고 네. 도망을 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쫓아가서 잡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포렌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된 문서도 사실 복원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이 자료를 사실 증거를 인멸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고 거의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비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관들이 왔다, 대리인들 올 수 있냐라고 정말 당일에 전화 받는 경우도 저희가 좀 많잖아요. 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지서 받자마자 보통 바로 세무대리인 알아보시다 보니까 뭐 보통 통지 받으면 거의 하루 이틀 안에 막 세무법인 알아보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고민하는 건 내가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가 또 이 내 사업을 제일 잘 아니까 기장 세무사한테 세무조사를 맡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항상 걱정하는 거는 국세청 출신이 있는 그런 세무법인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 가지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가 이제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중요한 자료의 소명이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꼭 기장을 담당했던 그런 세무법인이 또는 세무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봐요.
오히려 이제 이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 훨씬 더 세무조사를 잘 대응할 수가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기장에 이제 좀 특화되신 이제 세무사분들도 계시고요. 조사 업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제 국세청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무조사만을 생각을 한다면 뭐 국세청 출신이 꼭 잘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수행했던 세무사들이 오히려 더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실제로 기장세무사님이 직접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두 곳을 다 선임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저희 케이스 중에 양쪽을 선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기장세무사님은 아시지만 구조 자체가 기장세무사님 한 분의 밑에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 자료 자체는 사실은 기장세무사님이 갖고 계셨지만 문제는 조사관이 소명 요청하라고 왔던 자료들에 대한 소명 준비가 또 대응이라는 게 기장 직원이 또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세관청의 소명 대응을 하는 용역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워낙 이런 소명이라는 거를 세무조사도 워낙 많이 해봤다 보니까 그냥 자료 좀 요청 오자마자 어떤 자료를 딱 세팅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의견서 형태로 해서 소명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바로바로 소명을 문서로 했는데 반대로 기장세무사님 쪽에서는 이제 그런 소명 대응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대응이 잘 안 돼서 이제 납세자가 중간에서는 기장세무사를 세무조사 대응에서 빼버리는 선택을 할 정도로 조금은 확실히 대응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렇죠. 세무조사를 그 전문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에는 이제 TF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소명 자료를 구성하는 세무사님 분이 또 따로 계시고 또 이제 조사관들을 설득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는 세무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장세무사분들은 이제 1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각각 구성원이 이 팀을 이뤄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조사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사관들의 시각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세청 출신들이 유리한 거는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감사도 받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지는지 조사관들이 그걸 편하게 볼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세무조사 대응할 때 저희는 다솔은 항상 4명이 이제 한 팀으로 해가지고 조사 대응을 나가서 말씀 주신 대로 주제별로도 사람이 나눠서 분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한 명은 총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조사관님들께 이제 소명을 직접 대응하는 다 역할 분담을 해서 딱 4명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두 명의 기장세무사님이 대응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사관님들이 뭔가 조사 나오기 전에 내 회사에 대해서 막 모든 자료를 이미 다 보고 말 그대로 뭐를 과세할지 이미 다 각을 막 잡아놓고 왔다 막 이러면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보면 조사관님들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막 알지 못하고 첫날 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 또 그 회사의 조직의 중요한 부서의 임원들을 직접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를 하는 중간중간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거는 사전에 알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를 착수해서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의 방식이라든가 영업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도 상장기업 세무조사 나갔을 때 조사 1국에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정말 사업 구조가 많다 보고 조직 구성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하나 이슈가 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정말 그때 로펌하고 같이 대응을 했었는데 거의 전문가가 다 합쳐서 한 10명이 투입이 돼서 정말 그 주제를 다 분산해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어떻게 해보니까 주제 하나를 정말 깊게 파고
파고들어서 정말 담당자님도 이 거래 구조나 사실관계를 사실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구조는 어떻게 됐었고 세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또 이러한 해석이 있어서 이러한 회계 처리도 정당하다. 이러면서 모든 대응이 의견서로 했었거든요. 그때 로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 조사관님도 이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다 오히려 대리인이 설명드리고 소상하게 자료를 또 드려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공부하고 반대로 조사관님도 같이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 조사가. 예. 그래서 참 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절차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사전 통지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뒤이어서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사전 통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국세청에서는 업황을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자료 제출 요구와 이제 거기에 따른 소명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예. 사실 조사 과정에서는 네. 사실 자료 제출의 요구와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소명 소명 대응. 답변 또는 뭐 의견서의 작성 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는 상주를 하고 어떤 경우는 상주하지 않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가 나오면 이제 대리인들이 가기 전에 항상 의뢰인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조사관들이 여기 맨날 상주하시는 거냐, 뭐 우리 공간 회의실을 빼줘야 되는 거냐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하는 조사들은 보통 이제 대법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상주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갔을 때는 장부나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동의하에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네. 가져가기도 하지만 매번 상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상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이게 더 세고요. 또 우리 회사가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는 서울청 조사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네, 성향이나 그 국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상주와 비상주의 여부가 어떤 그 조사의 어떤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사실 대리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무섭습니까? 저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더 무섭거든요.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비정기 세무조사가 무섭죠.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왜 정기 세무조사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5년 만에 나와서 이렇게 나를 쫙 터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왜 비정기가 무섭지? 할 수 있거든요. 비정기가 왜 무섭죠?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특정한 혐의점을 파악하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탈세 정보를 어느 정도 다 파악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방어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추징되는 세액도 크고요. 또 조사 기간이나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을 때는 이제 조세 포탈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예,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느낄 때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대응을 나가보면 이제 조사관님들 자체가 애초에 말씀하신 혐의점이라는 부분이 뭔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가 정리돼서 통보가 됐든 탈세 제보가 들어왔든 어쨌든 무언가 분석된 자료가 있잖아요. 보통 비정기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이 데이터에 근거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세를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태도로 이렇게 저희가 과세를 나오시다 보니까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래서 비정기 세무조사만큼은 참 이 혐의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지만 또 그 혐의점이 반드시 또 실제로 혐의점이 뭔가 탈세 상황이나 이런 추징하고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짚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혹시 잘못 짚었던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사팀에서는 칼을 빼들었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죠. 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예상하고 나온 그런 구체적인 그 탄류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네. 또 다른 부분을 또 열심히 찾아요. 네. 예. 기간이 뭐 그래도 보통 한 달 이상은 되기 때문에 네. 꼭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짚었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거는 법인 조사였는데 이제 비정기 조사였거든요. 근데 혐의점이 나왔었는데 이 법인하고 어떤 비법인하고 거래가 막 엄청 금액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두 법인의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이름이 한 글자가 달랐어요. 끝에가. 그래서 이거 형제가 이거 장난치는구나. 이 둘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막 과다하게 하는구나 조사 나왔고, 실제로 봤더니 형제는 아니었는데 그중 한 분 형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름이 같은,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형제랑. 근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저희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이미 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그렇게 소명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대응하면서 느낀 건, 아니 이러한 사실관계로 사실은 세무조사가 혐의점이 있다고 해서 조사가 선정이 된 거라면 이거 뭐 조사 선정 자체부터가 사실은 위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혼자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기 혐의점 있는 조사가 반드시 탈세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비정기 조사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추징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세무대리인을 만나냐에 따라 잘 대응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도 네. 세무조사 대응에 네. 큰 영향을 사실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다음으로 세무사님도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는 세무조사를 국세청 입장에서 직접 하는 입장에서 뭔가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의뢰인들, 피조사 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 대리인으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제발 세금 좀 적게 추징되게 해주세요. 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적게 해달라. 제일 힘든 얘기죠. 내지는 세금 좀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나중에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것들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시거나, 또는 소명 자료를 빨리 내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도 네. 봤고요. 조사에 네. 바빠 죽겠는데 그러시면 안 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게 조사라는 게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나오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질질 끌면 네. 이제 다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가장 또, 많이 네. 퍼져 있는 루머죠. 예,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또는 시간만 잘 버티면 네.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잘못 알려진 예, 사실이고. 세무조사가 사실 무서운 거는요. 조사 기간도요. 네. 충분히 연장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뭐 예를 들어 1년의 과세기간만 본다고 했는데 최대 5년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예상되는 추징세액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좀 속된 말로 괘씸죄라고 할까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협조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자료 협조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조사관들을 더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조사에 이제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자료 같은 것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시인할 부분은 사실 시인을 빨리 해야 돼요. 예, 이게 실적이 없이 뭐 누구나 그렇게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 아무런 혐의 없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변호사님도 많이 조사 대응해 보셨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부분은 빨리 시인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이 만약에 추징이 됐을 때는 회사에 너무 뼈아픈 손해가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이제 그 세무조사를 잘 방어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정말 집중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딱 세무조사 제가 이제 후배 세무사님들하고 많이 들어갈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사 상담을 오신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제가 딱 하는 얘기가, 저는 딱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제출이 오면 무조건 바로바로 낸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세무사님들은 자료 받아다가 다 분석해가지고 불리한 자료는 안 내고 유리한 자료만 낸다 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세관청의 소명 자료 목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요청한 자료는 그냥 무조건 바로 낸다. 그리고 자료는 다 드리고 조사관님들도 자료를 같이 분석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자료를 내고 나서 저희 입장에서 잘못된 즉 세법하고 맞지 않게 회계 처리가 된 게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한 회계 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예규나 판례를 찾아본다. 근데 그게 없으면 혹시나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것도 없으면 저는 빠르게 시인하고 납세자를 설득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추징세액을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된 점이 파악이 됐고 요거에 따른 세액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고 데이터를 바로바로 드려요. 조사관 입장에서 이 쟁점은 클리어하게 바로바로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오히려 두 번째 쟁점이 들어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 잘못한 게 있지만 분명히 이게 방금 말씀드린 혹시나 우리의 세법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가 예규나 판례나 다툼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바로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서 조사관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러한 예규 판례에 따르면은 사실 이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판례나 이런 걸 다 의견서로 붙여서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존이라고 부르는 회색지대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하게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절대 거짓 장부 내지 않는다거든요. 장부는 소급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실하게 조사관님에게 자료 제출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했던 부분이 저는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다 좋게 끝났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의뢰인이 난감한 상황이 왔다거나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나가서 우리 의뢰인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거나 했던 케이스는 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 다솔에서 제가 대응했던 방식이 현재까지는 저희 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2년간 저희가 데이터를 추려 봤을 때 혐의 있었던 금액과 실제 조사 추진 금액이 거의 저희가 마이너스 한 80%예요. 평균액이. 그래서 실제로 80%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정도 실제 처음 시작했던 혐의점 금액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서 세무조사 결과를 다 마무리했던 경험이 데이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을 때 항상 대리인도 의뢰인도 만족했고 저희 조사관님들도 항상 만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청 입장에서 조사관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떠셨어요? 정말 그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그 세무조사를 직접 해보신 것처럼 네. 말씀을 네.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 조사관들도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100%를 받다고 해서 네. 다 100%를 과세하진 않아요. 네. 이제 고의적인 어떤 세금의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면이 있지만 실수로 행해진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관들도 재량껏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조사관들을 너무 자극하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뭐 일부러 고의로 제출을 지연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또는 빨리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사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안 주면 그만큼 다른 걸 또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들을 해서 조사관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세법에는 늘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색지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또는 소명 자료를 잘 작성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도 함부로 과세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회의를 검토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나와서 세무 대리인으로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견서를 이제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게
함부로 과세할 수 없는 없다는 부분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법리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확실히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불필요한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세금을 더 많이 추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서 회피하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저희가 세무조사 대응할 때 거의 모든 쟁점을 다 의견서로 정리해서 전달하거든요. 그 방식의 장점이 제가 보니까 내부 실무자가 다솔 내부에 결제를 올릴 때도 딱 결제자가 보기에도 편하게 내부 보고가 되고, 또 저희는 항상 의뢰인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계속 저희가 그 자료를 똑같이 매주 보고 드리거든요, 담당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의뢰인들도 사실은 우리 대리인이 이렇게 계속 나를 위해서 이러한 법리로 주장을 했구나,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질만 한지 아니면 조금 내 주장이 약한지를 의뢰인들도 직접 들으면 본인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기기 어렵겠구나,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의뢰인들이 납득하기도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왜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판례를 제가 딱 보여드리니까. 조사관 입장에서는 아시지만 또 조사관은 받아다가 검토하시면서 내부 결제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결제 받으실 때도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다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의견서를, 적시성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스텝 직원들이 많고 그 경험이 또 계속 그 축적이 경험이 됐다 축적돼 보니까.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서 네. 이제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금액만 전달받는 네, 경우가 이 많아요.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대체 세무대리인이 뭘 하고 하냐. 있는 거지? 네. 이거를 나중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엄청 분들도 많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적시성 있게 납세자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 노력도 그 세무조사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세무대리인이 꼭 대리 의뢰인을 위해서만 꼭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사관님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저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회계적으로 잘못한 거라서 이거는 납부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 사실 의뢰인들은 세금 내라 그러면 누구도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또 회사 대표님들은 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그걸 많으신데, 이제 잘 설명해야 될 맞아요. 역할도 세무대리인한테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 입장하고 납세자 중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세무대리인은 당연히 이제 의뢰인을 납세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또는 회계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전문화된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치의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꼭 세무조사를 통해서 내가 실수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서 과세한다? 이렇게까지 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세무조사라는 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조사를 2달 정도 원래 잡고 나왔던 조사가 있었고, 다른 유사 업체들이 한 10억씩 추징이 돼서 본인들도 10억 정도 추징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의뢰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대응을 워낙 빨리빨리 잘하다 보니까 조사가 한 달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추징액도 거의 1억 5천으로 해서 의뢰인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85%가 절감되면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서 한 달 일찍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자료는 막 늦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제출하면서 우리가 소명할 거 빠르게 하고 쟁점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소시켜 버리니까, 조사도 가끔 의뢰인들은 저희가 너무 빨리 대응하니까 이거 이렇게 다 대응하고 나면은 기간이 남아버리면 이제 또 다른 쟁점을 찾아서 소명 요청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명을 빨리빨리 하면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쟁점을 것들도 또 문제 삼고 일부러 그 조사 기간까지 더 채우는 거 아니에요? 더 채우는 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사를 뭐 빨리 끝났다고 그래서 네. 다른 쟁점을 또 보거나 사실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또 사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추징세액을 목표로 잡고 와서 최대한 그 세액을 걷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루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징세액을 사전에 정해놓고 나온다. 네. 사실 그거는 조금 억측인 것 같아요. 네, 억측이죠. 근거 없는 억측인데 저는 하나 근거 있는 거는 그 회사가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추징세액과 쟁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또 추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 정도는 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5년 전에 받았던 회사의 규모와 5년 이후 회사 규모가 훨씬 커졌다면 사실은 아예 사이즈가 달라졌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조사받았던 보고서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세무조사에서는 과거 거를 이렇게 참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그만큼 경과도 했고 그다음에 처음 조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과거에 이 업체가 어떤 걸로 조사받았는지 이거를 사실 제가 검색해 본 것은 거의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쟁점도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기업이. 기업이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환경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추진됐었던 어떤 사례나 이런 거를 똑같이 이번 조사에 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세무조사 그렇게 수임할 때마다 맨날 어려운 점이 이전 세무조사에서 본인들이 뭐 5억 추징됐었다. 그래서 5억이 넘게 추징되면 그건 다소리 잘 못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제 수임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하실 수 뭐 있죠. 전혀 의뢰인은. 근거가 아주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 똑같은 조사가 아닌데 어떻게 지난번에 조사가 나왔던 그 추징세액을 그대로 이번에도 또 목표로 잡고 나오겠습니까?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도 현재 그 주어진 쟁점 안에서 어떤 세액을 산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과거에 조사받았던 사례 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꼭 세무조사를 한다, 추징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루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파트는 사전 세무조사잖아요. 그래서 사전 세무조사라는 건 결국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저희 다솔한테 세무조사처럼 한번 점검을 받는 구조잖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전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실제 시작할 때처럼 똑같이 미팅을 하고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회계 담당자들한테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따로 정리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료가 미비한 건 뭔지를 다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세무사님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이제 세무조사 현장 나가가지고 이제 업체 미팅 가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결국 실제 세무조사와 똑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환경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조사를 받는 업체들이 이제 실제 조사국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모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사전에 요구를 하고요.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제 모든 자료들을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세무조사하면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자료 제출 요구가 뭐 한 3, 4일 안에 뭐 15개 쟁점에 대해서 100개의 자료를 거의 뭐 제출하도록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제일 힘든 게 사실 회사 담당자들이잖아요. 회사 담당자들은 모든 자료가 막 전산에 폴더에 막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담당자 바뀌면서 사실은 뭐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갑자기 100개의 자료를 요청을 받고 대리인은 그거를 전달을 하면 사실 회사 담당자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제가 볼 때 한 30-40%나 갖고 있으면 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내가 실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자료들이 보일 때는 저희가 이 자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구비가 안 돼 있는 거는 없는 경우가 있던가 아니면은 그 담당자가 사실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사실 전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모의세무조사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를 크게 마련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과 뭐 세금계산서만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입금 지급, 대금 지급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 또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중요 거래들이 있는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산발적으로 나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원시 자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자료죠. 기초 자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 용역 대가가 지급됐다라는 네. 사실 또 네.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네.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네. 계약서와 대금 증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전에 이 모의 세무조사를 한번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회사가 이걸 제대로 갖고 있는지 네. 어디에 이걸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이제 넣어놔야겠구나. 또 따로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자기네들의 역할 분담도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조사 안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3, 4일 안에 세무조사 자료를 100개를 제출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대응해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담당자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아예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다들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료를 구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거나 없는 자료들을 구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다 수정해서 다시 계약서 문구들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사전 점검을 쫙 받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고 제가 요즘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나가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의사분들이 사실은 세무적으로 이제 고액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다 보니까 세무조사 타겟도 많이 되고 또 타겟이 되고 나면 꼭 추징세액도 많다 보니까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사실 의사들이 세무조사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원장님들은 진료와 내 병원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지 회계적인 거에 있어서 큰 관심을 두기가 좀 어려운데 보통 병원 안에 회계 직원이 있고 또 기장세무사님 맡기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이제 병원을 막 키워가고 계시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또 막 추징당하고 하는 거 보면은 겁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항상 원장님들 강의 때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과거 5년치가 내가 제대로 됐는지 불안하시고 앞으로 5년치가 잘 될지 불안하시면 정말 추징세액의 5% 금액도 안 되는 금액을 사전 세무조사 비용으로 지불을 하시면 사실은 20배 이상 추징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전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2달 정도 하잖아요. 정말 세무조사 기간처럼 2달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하고 컨설팅 보고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아드리고 하는 과정을 저희도 하면서 바로잡아는 과정이 저희도 좀 보람도 느끼고 되게 유익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혹시 세무사님 모의 세무조사 관련해서 혹시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뭐 있을까요? 그 모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네. 의외로 대표님들이 네. 자기 회사의 그 문제점이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하나도 경우가 많아요. 네.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뭐 골프 회원권이 문제가 되는지, 접대성 경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사실은 그냥 기장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연하게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병원 종합검진 받는 느낌이죠. 종합적으로 이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 환부가 어딘지를 알아야 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의 세무조사 또는 사전 진단을 통해서 뭐 잘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던 부분하고 또 취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보는 거 사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절차라고 봅니다. 이미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 진단을 통해서 그 개선의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과거에 이제 사전 진단을 했을 때 이 기업의 그 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이슈가 많은 데죠. 근데 그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요원이라는 게 일정 인원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전담 요원이 아니라 다 일반 근로자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전담요원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전담요원 구성 자체가 안 되면은 그 기업 부설 연구소는 존립할 수가 없죠.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공제받았던 거 그거 다 추징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사전진단을 통해서 빨리 지금 전담 요원부터 네. 배치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공제액만 지켜도 사실 모의세무조사 예. 비용은 그냥 그러니까 커버되는 모의세무조사를 건데. 안 했으면 네. 그분들은 과거에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받았던 네. 거 수십억을 추징당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이분들이 그게 문제였다라는 사실조차 알 인지도 수도 없죠.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전 진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되고 있는 점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득인 거고 맞습니다. 또 향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들이 이게 아까워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비용 이상을 뽑을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저희 대리인들이 볼 때는. 저희가 어쨌든 세무조사라는 거를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인데 그 공포의 대상 부분을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소리 항상 옆에서 저희가 든든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오늘 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의 세무조사 부분에 대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 다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준모 세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조사 관련된 오늘 다솔세무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 조준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